서울 도시재생 3+5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가?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서울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업실장 최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58개소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 주거환경 사업 82개소랑 46개의 골목길 재생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서울 도시재생의 시작, 그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 13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꼭 시작은 아닙니다. 그 앞에 2002년도에 쓰레기 매립지의 재생 사업이 있었습니다. 난지도 생태공원을 만들었죠. 2005년도에는 청계천, 물길의 재생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광화문과 성곽,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법이 제정되고 서울시 전역으로 주거지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13년도에 법 제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됐던 것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일한 방법으로 출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재생이 본격화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도시관리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선 또는 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시민에게 또 다른 메뉴가 제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지를 행정이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 도시에 대한 변화를 주민과 함께하는 첫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계에는 관심과 참여, 그 다음에 성장계에는 함께 협력하고, 정착계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주체가 되는 이러한 사업들로 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3+5,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말입니다. 15년 3월에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개의 유형, 27개의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지정을 했고요. 같은 해 15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5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근린재생 일반형, 창신승인부터 시작해서 총 8개의 사업지인 거죠. 그리고 다음해 16년 6월에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은 20개가 처음 시작된 거죠. 그럼 3+5는 어떠한 사업이었냐? 서울의 도시재생의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3+5는 지금 현재 유일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종료한 지역입니다. 창신승인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은, 창신승인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동네의 생활문화, 교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가리봉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집중한 집수리를 했습니다. 지역 집수리가 총 320건입니다.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의 산업을 지원을 했고, 신흥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장희 같은 경우에는 가꿈주택을 직접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효과를 보여줬고, 민간재생을 유도하고 건축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상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이웃과 새집 짓기를 시작했고요. 이게 서울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미래가 함께하는 청년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상권과 이대상권, 두 상권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성수동은 축제 등이나 이런 지역 홍보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입을 하고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암사동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창신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창신승인은 노후주거지,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백년삼터이다. 그리고 마을과 이웃 가치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가졌던 것은 이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 장기적인 정체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창신승인의 재생사업이 부적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도 불가능하고 주택 정비도 불가능했다.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매우 지엽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왜 재개발을 못했는가? 결국 동의율의 문제인 거죠. 재개발 반대 주민.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입니다.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말고도 세입자도 많이 살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로만 봤을 때도 사업을 하면 손해다.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정체되고 방치된 지역을 이렇게 매우 노후화되고 이런 지역을 그냥 둘 것인가? 더구나 그 전에 극심한 갈등이 남아 있었던 지역인데 이걸 고민해 볼 때 그 이후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됐죠. 선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재생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다. 특히나 극심하게 노후된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다. 해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결국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정이 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생이라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맞는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인가? 현재 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들을 보시면은 신촌 청년 문화 플랫폼, 청년 문화 전진 기지를 조성을 했고 해방촌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상생협약식, 그다음에 암사, 상도, 성수, 가리봉, 장위 계속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의 가치인 사랑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여의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시민의 지원 방식을 고민을 했고 지역의 특성, 이런 자원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거버넌스와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게 맞는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요.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의 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추진을 했고 이러한 도시재생의 추진을 하는 노력 그리고 변화들을 보시면은 선도사업에서 추진해온 기반을 토대로 도시재생이 점차 체계화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 활동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주민들이 함께 모임을 만들면서 스스로 작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의 초기에 어떠한 부분들이 아쉬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보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는 주민 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추진 방법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면서 점차 공동체 분야를 활성화를 시키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활동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갔죠. 그러면서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자력 단계를 점차 세분화시키고 여기에서 체계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필요사항을 고민하고요. 그래서 평가 목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사업 시행 체계를 적절한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까, 그 다음에 CRC는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것들을 공동체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그 다음에 공간 계획이나 운영, 그 다음에 건축 및 도시 계획에 대한 분야들,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장 자문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만들고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하고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래서 3+5 재생사업에 대한 그 모니터링 지표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왔죠. 그래서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현장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화했습니다. 처음에 현장지원센터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지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지원센터가 잘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상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요. 계획의 초반에 중점을 뒀던 총괄 코디네이터 이후에 실행에도 이걸 총괄하면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움직일 수 있는 총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만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반영해서 여기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공공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자문가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초기의 계획에만 있었던 것들이 점차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5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가이드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협의체, 예를 들어서 선관위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현장센터의 운영 방법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모 사업들은 그냥 무조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체계와 절차, 방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콘텐츠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가금주택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도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과 함께 간다고는 했지만 처음에 진행될 때는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역에 먼저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지 사업은 국토부 예비 사업으로 지금 전파됐고요. 전국의 유사 사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죠.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에 얼마 기간 동안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자문계획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하는데 총괄 계획과를 지원하는 이 총괄 계획과만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전체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주민, 현장, 그 다음에 전문가, 행정에 대한 역할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성과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와 기반 변화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등을 체계화시켰고요. 현장센터를 구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금주택이라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단계를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캠퍼스 타운이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쇠퇴를 방어하고 그리고 또한 신공공용역을 지원한 도시재생 기업에 대한 육성 구조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닌 그냥 단순한 소모임에 대한 지원이 아닌 도시재생에서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주민 참여의 계획의 진정한 실행 구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보면 한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이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개발의 욕구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흔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도시재생이 개발을 포함은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은 아직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한계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선은 공공집수리 지원만으로 시민들의 이런 갈증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2세대에 대해를 준비하면서 설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도시재생은 필요하나 추진 방향과 내용은 전환이 필요하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여기 같은 내용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에 보존
그 다음에 개발이 있지만 개발 정비가 73%다라는 이러한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존관리, 그 다음에 개발 플러스 보존은 26%와 42%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과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3+5 도시재생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아시다시피 성공과 실패는 기준과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했지만 이게 여기에 사시는 주민 아니면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도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었던 것만큼 서울과 전국의 도시재생 제도와 방향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예산으로 벽화를 그렸다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과연 맞는가? 벽화에 들어간 예산은 서울 도시재생 사업의 전체 비용의 0.004%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벽화도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손때를 묻히고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도 거의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 이제 벽화가 그 많은 돈을 써 벽화만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도시재생을 해도 쇠퇴도가 증가했나? 이제 저희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해당 지역만을 중심으로 쇠퇴 지수를 확인하면 쇠퇴 지표가 아시다시피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개나 2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개나 2개는 쇠퇴하지 않고 쇠퇴를 없앴다라고도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은 절반의 성공인 것 같죠. 하지만 인접 지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사업 지역과 바로 붙어있는 인접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쇠퇴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재생은 쇠퇴를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이 쇠퇴 지표에는 집수리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쇠퇴 지표에 대해서도 사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순 주택에 대한 연수가 아닌 주택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세대 도시재생은 맞는가? 맞다 틀리다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은 지속적인 정반합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초기에는 지나친 물리적인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고민하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거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약간 중심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나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인 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초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만큼 오는 거죠. 이는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3+5가 아닌, 지금까지 이제 마중물 사업이 끝난 3+가 아닌 전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으로 가는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를 제외하고는 아직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삶의 질 제고가 이 성공을 얘기하는 첫 번째라면 어쩌면 그 성공을 이야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이 과정, 여기 이 문턱에서 지난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나간 이런 선구자였던 3+5 도시재생 사업 지역과 여기 참여했던 모든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그건 이제 제 이야기고 3+5 지역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말고도 다른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과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생사업으로 왔다가 다시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상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필요로 한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방향은 무엇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쌓여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